우리나라 활은 부드럽기로 유명하거든요. 왜 부드러울까요? 적은 계속해서 밀려오기 때문에. 연사를 많이 해야 돼요. 상대가 중국이라. 그리고 조준력도 좋아야 돼요. 한 발 한 발이 다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한 명 놓치면 이거 쏘는데 몇 초 걸리잖아요. 그 몇 초면 몇십 미터를 나한테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대한 많이 죽이기 위해서 우리의 활은 굉장히 부드러워야 했고요. 한국인의 활솜씨는 매우 좋아야만 했어요. 안녕하세요. 세상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작가 홍대선입니다. 오늘은 제 책 한국인의 탄생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셨다고 하는 한국인의 전쟁법 이야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중국에 흡수되지 않은 채 언어와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매우 특이한 사건이에요. 그것은 특히나 이제 서양 쪽 역사학자들이 보기에는 미스테리라고 부르는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왜냐하면 중국에 있어서 한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혈통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한족은 문화적인 개념인데요. 문화적인 동시에 팽창적인, 확장적인 개념이에요. 한족이 다른 이민족들을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이민족에게 거꾸로 한족이 점령을 당해도 한족의 숫자는 늘어나고 중국의 영토는 늘어나요. 왜냐하면 이민족 정복자 입장에서도 중국인 귀족으로 사는 편이 훨씬 안락해요. 맨날 그 초원에서 사막에서 하던 대로 텐트 치고 낙타 피 마시고 그 다음에 마유주 먹고 그러는 것보다 중국에서 비단옷 입고 내가 중국 귀족으로서 향긋한 고량주를 마시면서 100명, 1000명의 그 노동력의 케어를 받는 것이 훨씬 안락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중국인이 돼요. 그래서 중국은 점점 팽창하고 한족은 점점 팽창합니다. 한족은 줄지 않아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원래는 동쪽 오랑캐, 동이라고 하죠. 이 이라고 하는 것은 중원에서 산동성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산동성 사람들도 한족이 되고 산동성도 중화문명에 편입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반도가 동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중국이 정말 야욕에 성공해서 우리나라가 중국의 일부로 편입이 된다면 그때는 일본이나 연해주가 동이가 되겠죠. 그게 중국적인 거예요. 그런 중국에 바로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옆나라, 적이자 라이벌이자 이웃이자 눈엣가시로서 아직까지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성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외국 사람들 눈에는 매우 이상한 겁니다. 중국의 진출은 뭐 북쪽으로는 내몽골에 이르렀고 서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까지 갔죠. 왜냐하면 그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 신장 위구르, 그다음에 티벳. 그런데 동쪽으로의 진출은 요동도 아깝고 만주도 넘어갔지만 어쨌든 압록강을 기준으로 우리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중국은 우리나라를 많이 침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침략할 때마다 우리나라는 분명히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전쟁이 적은 나라지만 중국의 침략을 받을 때마다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했고 실제로 세계 왕조가 멸망했습니다. 고조선, 그 다음에 백제, 고구려. 그래서 중국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소멸의 공포, 평시가 생존의 공포라면 전쟁은 소멸의 공포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포에 어떻게 우리 선조들이 맞서면서 우리들만의 전쟁법을 개발했는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한 민족의 특성과 그 기원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민족이 어떻게 평상시에 살았냐도 봐야 되지만 그 민족이 전시에 싸웠냐도 봐야 돼요. 한국인은 전쟁 민족입니다. 전쟁 민족이 아니고서야 유라시아 대륙에서 특히 중국 옆에서 살아남는 건 불가능해요. 한국인이라고 하는 전쟁 민족은 어떠한 전쟁법을 가다듬었는가? 한국인의 전쟁법은 중국을 기준으로 세팅돼 있어요. 그리고 중국을 기준으로 세팅된 전쟁법을 가지고 북방 유목민족과도 싸웠고 임진왜란 때 일본군과도 싸웠던 겁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북방 유목민족, 그 다음에 일본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중국이에요. 무엇을 중국이라고 하냐? 우리보다 인구와 물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생산력도 풍부하고 그 다음에 피해를 입었을 때 회복하는 시간, 회복하는 양, 그 회복력도 압도적으로 풍부한 곳을 우리는 중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인구는 유목민족들이 적은데 어떻게 중국이라고 할 수가 있냐? 여러분, 말 한 마리의 전투력은 그 위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 일반 보병 한 명의 10배, 20배예요. 소 한 마리가 갖고 있는 노동력은 사람의 한 30배? 말 같은 경우는 끄는 힘이 사람의 10배라고 하는데 소 같은 경우는 30배, 야크 같은 경우는 60배, 70배까지 가거든요. 우리나라는 농경도 정말 간신히 어떻게 쌀농사에 성공해서 간신히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지만 한국은 유목도 불가능하고요. 진정한 의미의 목축도 안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목축과 유목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맨날 쇠죽을 끓여가지고 매일매일 소한테 갖다 바쳐야 소가 살 수 있어요. 마을 하나에 소 한 마리 있잖아요, 옛날에.
그 소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해에 마을 사람들 다 굶어 죽어요. 그런데 몽골 초원 같은 경우는 유목민 한 사람에 소가 30마리씩 달려 있습니다. 말은 20마리 이런 식이에요. 양은 50마리. 그러면 가축의 힘이 갖고 있는 전투력의 생산력, 이거를 보병으로 치환을 하면요, 그거는 중국의 백만대군이나 고려시대에 우리나라를 침공했던 몽골군이나 거란군이나 그거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귀주대첩에서 거란군 10만 명을 물리쳤는데 그거 100% 기병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당시 거란군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기병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정예 중에 정예만 모아와서 10만 명이었거든요. 그거는 보병의 전투력으로 환산하면 200만 명 정도예요. 우리나라 보병 20만 명이 보병으로 환산했을 때 200만 명과 싸워서 섬멸시킨 게 귀주대첩이거든요. 이거 한민족 최고 스코어예요. 야전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려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일본은 왜 중국이냐?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침공할 수 있었느냐? 이거는 추정치에 따라 다르지만 인구는 1.5배에서 2배 정도로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쌀 생산량은 최소 1.2배에서 역시 최대 2배까지로, 저는 둘 다 한 2배 정도로 보는데요. 이렇게 추정을 해요. 인구와 물자, 그 다음에 생산성이 우리 조선보다 2배가 높았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침공할 수 있는 물리적 토대가 돼요. 고생 진짜 많이 했잖아요. 침공할 만하니까 국가 자원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남아도니까 되겠다 싶어서 쳐들어오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우리를 물질적인 그 양의 차원에서, 사람의 머릿수와 물자, 식량의 차원에서 우리를 넘어설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일본 열도는 태어났어요. 한반도보다 평야가 넓고요. 평야의 질이 더 좋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 모든 농사 가능한 땅들이 개발됐을 시점을 역추적해서 계산을 해보면 일본은 언젠가 물질적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에서 조선을, 고려를 넘어설 수밖에 없는 땅을 가진 게 일본 열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게 둘러싸여 있고 지금도 중국에 둘러싸여 있다. 지금은 미중일러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전교 10등인데 반에서 5등이잖아요. 참 살기 빡센 나라입니다. 한국인에게 딱 잘라 말해서 전쟁은요, 철저히 숫자 싸움이에요. 적은 인구와 물량으로 말도 안 되는 생산성을 지닌 말도 안 되는 머릿수의 적을 물리쳐야만 하는 겁니다. 2차 고구려 수나라 전쟁 때 어떻게 됐었습니까? 우리나라에 120만 명이 왔어요. 120만 명이 왔다는 것은 그 보급부대, 그 다음에 그 보급부대까지도 책임지는 고향 땅의 농민들까지 다 합치면요, 이 부담의 부담이란 건 계속해서 그 최후방에 있는 그 농촌 마을까지 전가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1000만 명 이상이 동원됐다고 보시면 돼요. 한 번의 전쟁에. 그때는 중세도 아니고 고대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코스믹 호러라고 볼 수가 있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적들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냐? 우리는 땅도 척박하고 우리가 죽으면 다시 생산성도 굉장히 낮아요. 이 땅은 생산성도 낮아서 우리는 회복도 어려워요. 그래서 딱 하나, 우리는 최대한 적게 죽으면서 적을 최대한 많이 죽여야 돼요. 목숨의 경제성이란 개념이 한반도 인구에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잔인한 얘기지만 전쟁은 경제학이고요, 수학이에요. 최대한 적을 많이 죽여야 돼요. 이쪽은 최대한 덜 죽으면서. 중국과 싸워서 9승 1패 잘 싸운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병 들어가요. 고구려가 중국과 7번 싸워서 7번 전쟁을 해서 6번 이기고 1번 졌는데 마지막에 그 한 번 지면서 나라가 멸망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적은 계속해서 와요. 적은 체급이 다르다 보니까 아무리 싸움을 잘해서 싸워서 이겨도 이쪽은 인구가 너무 적고 저쪽은 100만 명이 죽어도 우리가 한 3만 명 죽으면 우리 쪽이 더 위기가 빨리 찾아오는 거예요. 이쪽은 처음부터 졌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고구려가 멸망할 때는 이미 고구려의 국가적인 기능이 다 상실되고 그 나라는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다고 보면 돼요. 한 번 싸울 때마다 우리는 그 HP 게이지가 이렇게 떨어지는 반면에 중국은 이렇게 떨어져도 회복을 잘 돼요. 또 쳐들어오는 거죠. 1대 10도 안 돼요. 100대 1을 지향해야 교환비를 말하는 거예요. 교환비. 이쪽이 한 명 죽을 때 우리가 저쪽 몇 명 죽이느냐. 잔인하지만 전쟁은 숫자 싸움이라 이런 산수를 하거든요. 교환비라는 말을 써요. 교환비 100대 1 정도 가져간 전투 되게 많아요. 그래야지 우리 민족이 생존할 수 있었으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평양성 전투에서 수나라 내호하라는 장군이 이끄는 4만 5천 명의 병사가 평양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고구려의 수도. 그때 평양성을 지키던 고구려 병사들은 고구려 왕자 고건무가 이끌던 500명의 전사들이 전부였어요. 4만 5천 대 500명의 싸움이었는데 우리가 완전히 그들을 포위 섬멸해버립니다. 500명으로.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숫자처럼 보이지만 국뽕이 아니라 중국 사서에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서 교차 검증이 되는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렇게 싸워야지만 우리는 생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환비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좋아야 돼요. 극단적으로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야전을 피해야 돼요. 야전은 결정적일 때 한 번만 치러야 됩니다. 야전이란 이렇게
말하자면 야외할 때 야자야. 야외에서 만나서 여기 땅 가서 으아 하고 싸우는 걸 야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전쟁 영화 사극 같은 거 볼 때 야전이 제일 재밌죠. 막 서로 화살을 좀 쏘고 이러다가 이쪽 편에서 이쪽 편 만 명 이렇게 와 부딪혀가지고 막 전열끼리 부딪혀서 이제 백병전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야전이라고 하는데, 야전은 우리는 왜 최대한 피해야 되느냐? 아무리 우리가 싸움을 잘해도요, 저쪽에 3명 5명 죽을 때 이쪽 한 명이 죽게 돼요. 근데 중국의 인구는 우리의 20배 30배인데 교환비를 3대1 5대1로 가져가 버리면 우리는 멸망해요. 교환비를 100대1 정도로 가져가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야전을 철저히 피하진 않지만 최대한 피한다. 그러면 야전을 피해서 우리는 어떻게 싸우느냐? 우리는 산성에서 싸웁니다. 한국의 산성은 일본의 성과도 다르고요, 중국의 성과도 달라요. 얼핏 비슷해 보이죠. 똑같이 그 기가지붕 올라가 있어서 비슷해 보이는데 전혀 다른 물건입니다. 일본의 성은 유럽의 성과 같아요. 유럽의 성을 보면 구조 자체가 매우 폐쇄적인 가운데 좀 뾰족하죠. 세로로 길어요. 왜 그럴까요? 방어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좁은 성 밖은 다 방어해요. 즉 외적의 침략으로부터도 방어하지만 자기가 다스리는 농노들의 반란으로부터도 최고 귀족층을 지키는 게 유럽의 성이에요. 굉장히 배타적이고 아주 그 재수없는 성이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살면 돼. 그래서 유럽의 성을 보면 정말 당시에 유럽 영주들이 농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화장실이 성 밖으로 분뇨가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땅,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먹고 사는 농노들, 그 세계를 자기보다 열등하고 어떤 오염된 그런 바깥 세계로 본 거예요. 그래서 분뇨를 성 밖에 그냥 버리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일본의 오사카성 사진 한번 보세요. 일본 성도 같은 관념으로 지어진 성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본 중세 봉건제 유럽이랑 비슷하잖아요. 그 관념에서 비슷한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중국의 성 같은 경우는 성 자체가 하나의 도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국의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에 있는 도시 시설, 인구를 지키기 위한 방벽을 중국의 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산성은 뭘까요? 한국에도 중국식 성이 있고요, 일본식 성이 있어요. 그러나 한국의 주류가 되는 성은 산성입니다. 산성은 거주지가 아니죠. 산성이란 전쟁이 났을 때 주변을 청야하고, 청야라고 하는 것은 외적에게 먹을 것이나 물자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뭐 집을 파괴한다든지, 곡식을 산성에 옮기고 남은 곡식은 싹 없애버린다든지, 우물에 독을 탄다든지, 이런 걸 청야라고 해요. 청야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전쟁에서 이겨도 그 다음에 극심한 기근, 그 물자의 부족, 이런 거를 감수해야 되죠. 그래서 모두가 똑같이 공평히 희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청야를 할 때부터 고도의 협동심을 발휘해야 돼요. 우리는 서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시기 질투하는 민족인데, 갑자기 외적을 만났을 때는 단결하지 않으면 다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결하는 그런 습성을 또 키운 민족이긴 해요. 일시적인 단결이지만 일시적으로 단결할 때는 엄청난 단결력을 또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산성에 갑니다. 이 좁은 산성에 들어가면 마을 사람들 남녀노소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여기서 굉장히 협조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이 좁은 산성에 아글바글 모여서 한정된 식량과 식수, 그 다음에 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필수품은 콩이죠. 왜냐하면 콩을 싹 튀어서 콩나물을 만들어 먹어야지 비타민C를 비롯한 그 영양소를 섭취해서 이빨이 빠진다던가 상처가 곱는다던가 그런 일이 생기지가 않아요. 자, 그렇게 해서 산성에 왜 남녀노소가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농성을 하는 거죠. 다 같이 수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은 산성까지 올라오는 것도 지금처럼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 등산이 아니라 아주 그냥 리얼 버라이어티 등산이죠. 그 등산을 마치면 또 성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성벽을 기어 올라야 되고요. 그 적들을 성 안에 있는 우리 선조들은 물리쳐 왔던 겁니다. 안시성 전투도 그렇고요. 침략자 측은 우리 선조들이 발휘하는 인내력, 그리고 인내력을 발휘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점에 경악했어요. 이럴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저렇게 버틸 수가 없어요. 버텨내는 거예요. 뭘로? 악으로, 깡으로. 될 때까지. 그리고 우리나라 산성은 퇴로가 잘 마련된 산성도 있겠지만은 대체로는 산성이 폐쇄형 구조로 돼 있어서 적을 방어하기에는 굉장히 유리하지만 성이 넘어가면 모두 다 도망가지 못하고 몰살되게 돼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 문자 그대로 생사를 함께한다.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것이 한국인의 전쟁관입니다. 자, 그래서 임진왜란 때 보면 행주대첩에 행주치마 전설이 있어요. 어떤 전설이냐면 안악내들이 치마폭에 돌들을 이렇게 날라주었다, 병사들에게. 그래서 성벽에 있는 병사들이 그 돌들을 던져가지고 일본군의 이제 뚝배기를 깨면서 성을 지켰다. 예, 그런 사실은 있었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왜냐하면 당시에 임진왜란 당시에 행주산성은 마리산성이지 그냥
그 목책을 세운 야트막한 토성, 목책성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벽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일본군 측 기록에 조선군이 커다란 돌덩어리를 굴렸다고는 했어요. 그렇지만 비탈을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가서 일본군을 깔아 죽이는 정도 크기의 돌을, 그 정도 크기의 돌을 치마폭에 나를 수가 있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후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전설이지만 후대에 만들어진 민담이었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선시대에 그러한 민담이 생길 정도로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남녀노소가 한 공간에 모여서 모두가 다 같이 힘을 발휘해서 협동하면서 외적과 싸우는 걸 당연시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당연시하는 관념이 없었다면 그런 거짓된 민담이지만 그런 민담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행주치마 전설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예요. 행주치마 전설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라 그러한 이야기 속에 담긴 한국인들의 전쟁법, 그리고 그 전쟁법을 대하는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옛날엔 수도가 읍성, 성읍의 형태잖아요. 그 수도도 당연히 수비시설 있고 방벽이 있죠. 우리나라 삼국시대, 고려시대 보면. 하지만 한국만의 독특한 관념, 수도까지 외적에게 넘어갔을 때 그러면 최후에 남은 핵심 그 지배층 세력들, 이 사람들이 남은 생존자들과 함께 산성으로 또 올라가서 최후의 농성을 하면서 국가의 존망, 생사를 함께 한다는 관념이 우리나라는 고대부터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배후산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해요. 수도가 있으면 그 수도와 짝을 이루는 파트너가 되는 배후산성이 있어요. 백제의 사비성에는 부소산성이라고 하는 파트너가 있었고요. 고구려의 국내성에는 환도산성, 그리고 안학궁, 수도를 고구려가 여러 번 옮기거든요. 안학궁에는 대성산성이라고 하는 파트너가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신라의 왕경 뒤에는 남산신성이라고 하는 파트너 배후산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려 같은 경우는 조정과 황제가 머무는 황성 자체가 평산성이라 그래서 처음에는 입구부터는 평지인데 이게 계속 깊숙이 들어가면 산성에서 끝나요. 그래서 아예 그냥 배후산성과 그 평지 수도를 그냥 하이브리드로 합쳐버렸어요. 이제 이런 것들, 배후산성의 존재, 굉장히 한국적인 마인드가 옛날부터 공고하게 내려져 오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쏟아져 들어오는, 밀려 들어오는 적들을 상대할 때 최고의 파트너는 역시 원거리 발사무기고요. 고대, 정근대의 원거리 발사무기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활이죠. 활은 산성의 최고의 파트너죠. 그리고 숫자 게임, 머릿수 게임의 최고의 파트너죠. 우리는 굉장히 적게 죽으면서 적은 굉장히 많이 죽일 수 있다. 최대한 많이 죽여야 됩니다. 우리나라 활은 부드럽기로 유명하거든요. 유목민 계통 활이죠. 유목민 계통 활 중에서도 가장 부드러워요. 왜 부드러울까요? 적은 계속해서 밀려오기 때문에. 연사를 많이 해야 돼요. 상대가 중국이라 연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조준력도 좋아야 돼요. 한 발 한 발이 다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한 명 놓치면 이거 쏘는데 몇 초 걸리잖아요. 그 몇 초면 몇십 미터를 나한테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백병전까지의 그 시간을 최대한 길게 잡고 백병전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백병전이 벌어지기 전까지 그 거리를 벌렸을 때 최대한 많이 죽이기 위해서 우리의 활은 굉장히 부드러워야 했고요. 한국인의 활솜씨는 매우 좋아야만 했어요. 사실 우리가 뭐 활 잘 쏘는 유전자 검사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심증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해도 참 우리가 뭔가를 쏴서 맞추는 건 되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심증이 맞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물학은 좀 자연선택, 진화론 이런 걸 하잖아요. 활을 잘 못 쏘는 사람들의 생존성은 매우 떨어져서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의 유전자가 그 기질이 후세에 남았다. 이런 식으로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 거겠죠. 확실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쏘아서 맞추는 걸 잘하고 우리 활이 아무리 우수했다고 한들 활이 우리의 국뽕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활인 이유는 어디까지나 원거리 발사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처음부터 목숨의 경제성 문제였기 때문에 화약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그 화력 덕후가 돼가지고 가장 화약에 집착한 나라는 사실 의외로 고려와 조선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조선시대의 문제들,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 경신대극은이라고 하는 이런 자연재해들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우리가 그 기술 개발에서 완전히 그냥 탈락해버리게 되죠. 조선 후반이 되면. 그러나 임진왜란이 벌어졌을 시점에 가장 화포에 미쳐가지고 가장 훌륭한 화력과 화력의 다양성과 화력의 성능을 갖고 있었던 나라는 우리나라였잖아요. 그것을 대표하는 게 이순신 장군님이 쓰셨던 천자총통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사실 우리는 일본을 거의 화력으로 이기다시피 했죠. 우리 3대 대첩, 행주대첩, 한산해전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분명히 우리는 화력에 많이 의존을 해서 화력을 잘 운용해서 일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중국을 맞아 싸워서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도 알 수 있죠. 화력이나 활이나 원거리 발사무기나 심지어 그것이 돌팔매, 행주대첩의 돌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의 본질은 하나다. 이쪽은 적게 죽고 저쪽은 많이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상대는 최대한 많이 죽였어요. 상대가 포기하고 이제 물러납니다. 자,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죠. 왜? 물러난 적은 다시 돌아옵니다. 물리친다는 우리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리친다는 물러나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물린다. 상을 물린다. 아이, 그만 먹을래. 그러니까 빽시키는 게 무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러난 적은 다시 돌아옵니다. 보통 유럽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 외적이 몰려와서 막 싸우다가 물러나잖아요. 물러나면 빠이빠이예요. 당연하죠. 물러나는 거니까. 우리는 인구가 적어서 그리고 땅이 척박해서 체력이 뚝뚝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물러난 적이 회복해서 다시 되돌아왔을 때쯤에 우리는 예전 상태로 회복이 못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러갔다 왔다가 이렇게 되면 고구려처럼 결국 멸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러나는 적을 악착같이 추격해서 역시 죽일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머릿수를 줄여놓고 보내야 됩니다.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전투라고 하는 것은 들어올 땐 마음대로였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 라는 것을 현실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가장 중요시했고 실제로도 엄청나게 집착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봤을 때 한국인들의 싸움법은 그 이미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되게 선량한 피해자 같지 외국인들이 생각했을 때는요 정말 전쟁에 미친 악착 같은 독종이라고 생각한 게 한국인들이에요. 고구려 때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중국 군대는요 이미 원정을 포기하고 철수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어차피 물러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진을 치고 기다려서 고구려의 국력 거의 전부를 갈아놓은 아군들이 만약에 살수대첩에서 졌으면 나라 멸망하는 건데 또 그 도박을 벌이는 거예요. 굳이 없는 전투를 만들어요. 살수대첩을 만들어서 그 중국군을 완전히 섬멸시키잖아요. 그래야지 그 물러났던 적이 되돌아오지 않고 저쪽에서는 그 유닛을 새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귀주대첩도 원래 물러가고 있던 거란군이잖아요. 굳이 귀주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다가 구군을 걸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완전 섬멸시켰어요. 그래서 거란의 엘리트 전사 10만 명을 싹 고려 땅에서 죽여버렸기 때문에 거란은 다시는 고려를 침공할 수 없었던 거예요. 죽일 수 있을 때 미리 최대한 죽여놓는데 성공하면 그런 좋은 일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집착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꼭 그런 구군을 건 전투가 아니더라도 산성에서 막아내는데 성공하면 적들이 물러나지 않습니까? 산성부는 그때 열려요. 물러나는 적의 배후를 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나라 산성들끼리 또 그 연결망이 이렇게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 갑니까? 다른 산성에서도 연합 공격을 하죠. 이런 식으로 뒤를 끊고 적의 허리를 끊고 나고자들을 죽이고 이런 식으로 국경을 넘을 때까지 끝까지 추격하면서 괴롭히는 게 한국의 싸움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시는 이순신 장군님께서 마지막 전투에서 전사를 하셨는데 이 전투가 노량해전이죠. 노량해전은 일본군도 중국군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전투예요. 그때 일본은 이미 임진왜란에 졌어요. 그 진 거 알아. 일본도 알고 중국도 알아요. 가는 길 잘 봐달라고 일본군 고니시가 진린 그 중국 제독한테 뇌물을 주잖아요. 진린이 뇌물 받고 이순신 장군한테 우리 싸우지 말고 그냥 일본군 보내자고. 그래서 두 사람은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둘이 같이 싸웠다. 그래서 우리는 진린을 싫어하지만 우리는 진린을 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진린은 중국 사람이에요. 없는 전투를 만들어 싸운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중국은 적이 물러나면 빠이빠이예요. 중국의 성은 그 적의 입장에서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나라의 산성은 규모가 좀 있는 산성의 경우에는 적을 킬링존, 살상존 안에 적을 들어와서 주머니처럼 포켓으로 감싸서 몰살시키게 돼 있어요. 관념이 달라요. 갈 때는 마음대로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다시 진린 얘기를 좀 해보면 이 진린 아저씨는 이순신 장군을 엄청나게 존경했어요. 이야라고 불렀어요. 야라고 하는 이 한자는 황제의 친척들에게만 부를 수 있는 그런 한자예요. 그러니까 이순신을 황실 어르신으로 모신 거예요. 근데 진리는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가 탄 가마와 이순신 장군님이 탄 가마가 마주치면 항상 물러나서 먼저 가시게 했고요. 이순신 장군보다 앞서 걷지도 않았어요. 처음에야 티격태격했지만 이순신 장군의 실력과 인품을 본 이후에는 지극히 존경했어요. 그 상태에서 뇌물을 받았어요. 뇌물을 받고 진린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이순신 장군님한테 그대로 다 말해요. 저 뇌물을 제가 이만큼 받았는데 이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속이거나 숨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당시에 불리한 측에 있던 군대가 유리한 측에 있던 군대의 어떤 협상이나 그런 여러 가지 거래를 위해서 뇌물이나 금전이 오가는 건 동서고금이 아주 보편적이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진린이 부패의 화신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순신 장군한테 다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진린 장군은 목표가 다르죠. 그때 당시에 전쟁이 끝난 시점의 목표는 뭐예요? 최대한 많은 명나라 자국 병사들을 살려서 안전하게 그들의 고향에 돌려보내는 게 진린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전투를 이순신 장군이 굳이 만들었으니 엄청난 대전투거든요. 노량해전 전투 규모로 임진왜란 최대예요. 왜냐하면 돌아가는 일본군 전부와 싸운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큰 전투를 진린은 찬성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진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중국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순신을 이해할 수 없죠. 이순신의 입장, 우리의 입장은 뭡니까? 아까부터 말했죠. 죽일 수 있을 때, 전쟁이 끝나기 전에 최대한 많이 죽여놓는다. 그래서 노량해전의 피해를 기록한 일본 측의 사료를 보면 정말 참혹하거든요. 정말 일본군의 입장에서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왜? 본인도 죽어가면서 왜? 본인도 전사했잖아요. 그거는 한국의 전쟁 관념이에요. 최대한 죽여놓는다. 자, 그리고 적의 전쟁 역량을 최대한 꺾어 놓는다.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최대한 많은 적선을 격침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우리나라는 소나무로 판옥선을 만들었지만 일본은 세키분해, 아타키분해를 삼나무로 만들었거든요. 인간이 접근 가능한 벌채를 해와서 해안가에서 만들 수 있는 그 거리에 있던 삼나무는 씨가 말랐거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 준비를 하려고. 그래서 전쟁 수행 능력 자체를 꺾어 놓는 바로 그 관념도 굉장히 한국적인데 굉장히 전술적으로 접근을 해서 최대한 많은 적선을 격침시키는 데 성공을 하고 전사를 하셨죠. 그래서 미래에 본인이 전사하신 후에 전쟁 가능성도 최소화시켜 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인품도 인품이지만 괜히 사람들이 천재 중에 천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그 마지막 행동조차도 전술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순신 장군님의 인생을 이렇게 딱 보면 정말 존경스러운데요. 작가의 입장에서는 흥이 팍 식어요. 사람이 좀 실수도 하고 모자란 구석도 있고 그러다가 반성도 하고 그러면서 변화하고 이게 우리가 그 보는 드라마나 영화의 그 서사 속의 어떤 인물의 변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시종일관 인품 훌륭해, 천재야, 싸우면 이겨 이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재미는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재난은 전쟁의 다른 이름이죠. 우리는 전쟁 상황에서 언제나 산성에서 결집하여 고도의 인내력과 고도의 협동심을 발휘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왔기에 그러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만 우리의 조상님이 될 수 있었겠죠. 살아남아서. 그 말은 뭐냐면 그러한 기질을 사실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인식하지 않지만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IMF 때 전 국민의 4분의 1이 국가의 금덩어리를 헌납을 했어요. 전 국민의 4분의 1. 한 나라에 10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국가에 아무 조건 없이 바친다라고 하는 일은 놀랍고 위대하고 이런 거를 넘어서는 일이에요. 이거는 기이한 일입니다. 이거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아예 존재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충격받았잖아요. 그건 아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세상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소에 그렇게 협조적이었고 평소에 그렇게 주차하지 말랐는데 주차를 안 했고 평소에 교통질서를 그렇게 잘 지켰고 평소에 그렇게 그 희생정신이 강했나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이 사람들이 평소에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시기질투하면서 남의 머리를 밟고 한 칸이라도 더 올라가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국가 재난 상황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이 되는 그 상황이 오게 되면 갑자기 인격이 바뀌는 이중성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이 이중성이 우리를 지금까지 먹고 살게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평시의 시기질투와 전시의 희생정신이 이 둘 다 한국인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한국인의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은 앞면과 뒷면이 다르지만 한 피스의 한 덩어리의 금속이기 때문에 한국인은 이중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일관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한국인의 탄생에서 내내 강조했던 그런 내용이 돼요. 다른 예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코로나 시국 때 우리만큼 방역을 철저하게 잘하고 우리 시민들만큼 협조적이었던 시민이 전 세계에 어디 있어요? 근데 저렇게 잘할 리가 없는데 저렇게 질서정연하고 세련될 리가 없는데 동양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좀 이 프랑스 언론이 하게 돼요. 그래서 프랑스 언론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한국 사람들은 군사 독재에서 벗어난 지도 얼마 안 됐고 옛날부터 그 순종적인 농부로 살아왔기 때문에 체제 순응적이다. 그래서 말을 잘 듣는다. 그래서 감시와 처벌에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젖어 있다. 그 국가의 감시에 무감각하다. 아니 우리 디지털 감시 당연히 있었죠. 디지털 추적했었잖아요. 코로나 시국 때. 그거 코로나 시국이 아니라 평시에 그런 일 했으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 벌어지는지 우리는 알죠. 정권이 넘어집니다. 정권이 무너져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은. 그리고 농부의 후손은 순종적이고 좀 이렇게 순진무구하고 좀 주체성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왜 하냐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파머는 농노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동아시아의 농부들은 그 유럽의 농노들보다 훨씬 주체적인 경영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양을 넘어서는 진정한 동양적 질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이제 막말을 하는 건데 실제로는 한국적인 기질이 여과없이 발휘됐던 사건이죠. 그리고 코로나 시국 끝나자마자 다시 말 안 듣는 한국인으로 금방 그리고 말 안 듣는 한국인으로 돌아오는데 하루가 걸립니까? 1시간이 걸립니까? 딱 1분 걸려요. 오늘 12시가 넘어가면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되는 거지? 그럼 그걸로 끝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넘어져서 막 물건이 쏟아졌을 때 어떡합니까? 그거는 굉장히 큰
큰일이잖아요. 트럭 운전사 입장에선. 우리나라는 차들이 다 서요. 그 물건을 다 주워줍니다. 훔치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무 대가도 얻지 않고 바라지 않고 그냥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순간 욕하기 시작하죠. 아, 그거 되게 느리네. 빵빵거리면서 야, 너 창문 내려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재난 상황과 비재난 상황에서 각자 다른 인격으로 전환하는 역사 속에서 살아남아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한국인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시의 한국인과 전시의 한국인을 우리가 동시에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인을 숭고한 속물이라고 규정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어찌어찌 살아남아 왔는지에 대한 얘기,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인의 전쟁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 전쟁법이 사실은 지금 우리 유전자에, 문화적 유전자에 각인이 돼 있고 우리도 사실 그 전쟁법을 수행하고 있다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것을 세상연구소 구독자 여러분들께 하게 돼서 저도 굉장히 기쁘고요. 내용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작가 홍대선이었고요. 저의 얘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최근에 나온 저 에세이 신작 행복이 이글이글 많이 사주세요. 감사합니다.